1988년 4월 2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프랭클린 카운티. 아이반 맥과이어는 망업의 피트 상공에서 트윈비치 항공기에서 뛰어내립니다. 이 사람은 초보자가 아니었습니다. 공중에서 수천 피트를 자유낙하하는 동안에도 헬멧 카메라가 위에 있는 두 사람을 얼마나 부드럽게 따라가는지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의 헬멧 카메라는 계속 촬영 중입니다. 그 위에서 떨어지던 두 사람은 원하는 고도에 도달해 낙하산을 펼치고 멀어집니다. 이제 그의 차례입니다. 그는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어 리프코드를 찾습니다. 왼손이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는 가방을 잡아당기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낙하산을 깜빡한 전문 스카이다이버라니. 익산 16명의 엘리트 다이버들. 살인자는 없는 살인사건. 그리고 호두 껍질에 의해 목숨을 잃은 46명. 이것들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스카이다이빙 천사 6가지입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88년 4월 2일 노스캐롤라이나 프랭클린 카운티 스포츠 패러슈트 센터는 모두에게 바쁜 날이었습니다. 35세의 통신회사 직원 아이반 맥과이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반은 스카이다이빙에 집착한 남자로 1988년까지 공식적으로 800번이 넘는 점프를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미국 최고의 스카이다이빙 사진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988년 스카이다이빙 촬영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헬멧에 쉽게 붙일 고프로 카메라 같은 게 없었습니다. 이반은 자신의 촬영을 위해 헬멧에 부착된 부피가 큰 비디오 카메라, 몸을 따라 내려오는 두꺼운 케이블, 그리고 등에 직접 묶은 무거운 배터리 팩으로 구성된 맞춤형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이 장비를 고정해주는 하네스는 낙하산처럼 가슴과 어깨에 걸쳐 착용했습니다. 이 일은 위험하지 않았고 이반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가 4월 2일까지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반은 보통 정오쯤 일을 마쳤지만 그날은 촬영 실력을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 오후 2시 반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이미 2번의 점프를 아무 문제 없이 마쳤고 이번 점프도 다를 거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이반이 먼저 비행기에서 뛰고 첫 점프에 나서는 초보 학생과 강사로 구성된 텐덤조가 뒤따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그들 바로 아래로 떨어지면서 아래에서 전체 경험을 촬영할 예정이었습니다. 800번이나 점프를 한 사람에게는 이 정도면 정말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반은 비행기에 탑승했고 계획대로 비행기가 1500피트까지 상승하자 이반이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곧 텐덤조가 뒤따랐고 이반도 완벽히 따라갔습니다. 저는 스카이다이빙을 안 하지만 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기준점 없이 카메라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공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반이 따라가던 두 사람이 원하는 고도에 도달하자 강사와 학생은 신호에 맞춰 낙하산을 펼치고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됐고 이제 이반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오른쪽 엉덩이로 손을 뻗어 개방줄을 잡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의 왼손이 카메라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 거의 평소 하던 조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곧 움직임이 달라지고 그것은 더 절박한 행동이 됩니다. 그의 손이 더듬고 두드리며 허공을 붙잡으려 합니다. 시속 150마일로 땅이 점점 가까워지는 순간 이반 맥과이어는 자신이 낙하산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자 매끄럽고 전문적이던 카메라 워크가 사라집니다. 이반이 필사적으로 등에 없는 낙하산을 찾으려 하면서 영상은 격렬하게 흔들리며 흰빛과 구름이 뒤섞인 아수라장 같은 흐릿한 화면으로 변합니다. 테이프가 끊기기 직전 이반이 카메라에 이 두 마디를 남긴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구조대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반은 충돌 순간에 즉사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비행장으로부터 1.5마일 떨어진 숲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항공조사관들은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베테랑이 낙하산을 그냥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건 자동차 여행의 열쇠를 안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차에 도착해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반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가슴 아픈 답은 경납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반의 낙하산은 여전히 땅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세 번째 비행을 서두르던 그는 무거운 카메라 하네스를 착용하고 비행기로 달려갔습니다. 부피가 큰 배터리 팩과 두꺼운 스트랩이
평소 낙하산이 위치하던 어깨에 딱 맞게 얹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몸은 실제로 장비를 착용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그날 이미 두 번의 성공적인 점프를 마친 극심한 피로까지 더해지면 치명적인 함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건이 더욱 가슴 아픈 이유는 바로 그날 누군가가 이미 이반의 생명을 구해줬다는 점입니다. 그날 오후 두 번째 점프 때 동료 한 명이 이반이 낙하산 없이 비행기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반은 다시 돌아가서 낙하산을 챙겼고 점프를 마치고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그에게는 걱정할 만한 일로조차 거의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야 했습니다. 이반의 이야기는 슬프지만 단순한 자기 부주의의 사례이지만 다음 5가지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1967년 8월 27일 오하이오에서 일어난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날은 평생 잊지 못할 점프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몇 주 전 밥 카네스라는 남성이 자신이 소유한 노스 아메리칸 B-25로 에어쇼에서 비행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미첼, 이 비행기는 한때 지금처럼 우호적인 나라가 아니었던 독일과 태평양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기종입니다. 밥 카네스는 어떻게든 이 비행기전 하나를 자신의 개인 소장품으로 가지고 있었고 에어쇼에서 스카이다이빙 커뮤니티가 보여준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오하이오의 진지한 스카이다이버라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폭격기에서 2만 피트 상공에서 무료 점프 기회였습니다. 그 제안은 거의 즉시 커뮤니티 전체에 퍼졌고 8월 27일까지 오하이오주에서 가장 경험 많은 스카이다이버 약 30명이 와크맨의 오투너 공항에 모여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처음에는 비행기가 실제로 이륙할 수 없었습니다. 경험이 적은 다이버들에게 비켜달라고 했고 최고의 다이버들만 선택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점프에 선발된 18명 중 17명은 미국 낙하산협회 회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회 이상의 점프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것이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보여줍니다. 문제는 바카네스 자신에게서 시작되었고 비행기가 이륙하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항법 장비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라디오와 BOR 시스템, 즉 조종사에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장비는 동시에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항공교통관제와 교신하거나 항법 장비를 사용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작은 불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1967년 8월 27일 두껍고 짙은 구름층이 오하이오 북부를 뒤덮으면서 지상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1967년 에도 규정에는 착륙 지점을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밥은 엘리트 스카이다이버 18명을 뒤에 태우고 있었고 그 점프를 강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내 내비게이션을 끄고 클리블랜드 항공교통관제소와 통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레이더 관제사에게 B-25 폭격기를 오트노 공항의 낙하 지점 상공으로 유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때 밥이 이륙할 때와 동시에 테드 머피라는 사진작가가 하늘에서 스카이다이버들을 촬영하기 위해 소형 세스나 180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항공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오인 사례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1967년 당시 민간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화면에 빛나는 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크기, 종류, 고도 등은 별도 태그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2차 세계대전, B-25 폭격기와 작은 세스나 180, 이 레이더 화면에서는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레이더실에서는 막 교대 근무가 이루어졌습니다. 카른스와 통신하던 주 담당 관제사가 커피를 마시러 자리를 비웠고 대신 다른 관제사가 레이더를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관제사가 자리에 앉아 빛나는 점들을 바라보며 카른스라고 생각한 신호에 주목했고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사는 무전기로 밥 카른스와 통신하고 있었지만 화면에서는 테드 머피의 세스나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카른스는 구름 속에서 완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드셋을 통해 관제사가 내리는 모든 지시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제사의 화면에서 밥이라고 생각했던 그 점이 오턴 공항 낙하구역 바로 위에 왔을 때 그는 카른스에게 낙하해도 된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테드 머피의 세스나이고 카른스가 아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실제 B-25기는 18명의 스카이다이버를 태우고 오턴 공항에서 약 12마일 떨어진 곳 바로 이리오의 탁 트인 수면 위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밥은 완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제사로부터 이상 없다는 신호를 듣자마자 스카이다이버들에게 점프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점프마스터가 문을 열었고 당시 규정에는 스카이다이버들이 반드시 지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점프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그들 아래에서 18명 전원 이 2만 피트 상공에서 너무 두꺼워서 볼 수 없는 반대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짙은 구름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그들은 완전히 시야가 하얗게 가려진 상태로 자유낙하했습니다. 그들은 약 4,000피트에서 구름 아래로 뚫고 내려왔고 풀과 땅 대신에 물을 보았습니다. 1967년에는 스카이다이빙 장비가 엄청나게 무거웠기 때문에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스카이다이버들은 두꺼운 점프수트와 무거운 부츠, 그리고 40파운드에 달하는 캔버스와 나일론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충격에서 살아남더라도 곧바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름에서 지상까지 약 30초가 있었습니다. 최대 낙하 속도로 30초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멈출 방법도 없이요. 그들은 호수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크고 무거운 캐노피가 그들 위로 무너져 내렸고 낙하산은 순식간에 젖은 그물로 변해 그들을 수면 아래로 끌고 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들이 뭘 보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호수 위에서는 일요일에 유람을 즐기던 인척 관계인 두 사람, 딘 필립스와 위처드 랄프를 포함한 보트 타는 사람들이 위를 올려다보며 낮게 들이온 구름에서 작은 형체들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갈매기떼가 물로 급강하는 걸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비행기에서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나 잔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낙하산이 펼쳐지고 거대한 캐노피가 물에 부딪히기 시작했을 때서야 그 끔찍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보트 타고 있던 사람들은 스로틀을 앞으로 밀고 충돌 지점으로 달려가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추락한 곳에 도착했을 때 보트 타고 있던 사람들은 엉켜있는 조를 필사적으로 잡아당기며 무겁고 젖은 점퍼들을 가판위로 끌어올리려고 애썼습니다. 기적적으로 필립스와 랄프는 로버트 코이와 버나드 존슨이라는 두 점퍼를 물에서 살아서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세 번째 점퍼를 살리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즉각적인 구조 시도와 주변 보트 승객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다이버들은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사라졌습니다. 이후 수색은 5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하이오주 휴런 마을로 몰려들었습니다. 해양경비대 부대, 군용 항공기, 30척이 넘는 보트, 그리고 주 전역에서 온 구조 인력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해안선 구석구석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8명의 스카이다이버 중 16명이 익사했습니다. 단 2명만이 물에서 구조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에 이어진 조사는 치열했고 철저했으며 가혹했습니다. 카네스는 지상과의 시각적 접촉 없이 짙게 깔린 구름층을 뚫고 스카이다이버들을 고의로 투하한 것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판명되었습니다. 이는 연방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구적으로 상업용 항공기를 조종하거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생계를 잃은 것에 더해 카네스는 연방정부와 함께 16명의 희생자 가족들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참사는 그의 사업을 영원히 재정적으로 파탄냈습니다. 이 참사는 또한 항공 규정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엘리트 점퍼들이 자신들의 장비 무게 때문에 익사했기 때문에 미국 낙하산 클럽은 안전 규정을 다시 작성하여 수역에서 50마일 이내에서 점프를 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승인된 구명 장비와 생존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의무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안전 규정 덕분에 이 채널에서 다뤄지지 않게 된 수많은 생명이 분명히 구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해지기까지 16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재난은 원치 않았던 비극이었습니다. 아무도 누군가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죠. 하지만 2003년 영국에서는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스티븐 힐더는 영국 국방 아카데미에 속한 왕립 군사과학대학의 20살 장교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는 웰백 칼리지, 즉 육군의 엘리트 대학 예비학교에서 A레벨을 마치고 수년간 군사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짧고 성공적이지 못한 시간을 보낸 후 스티븐은 슈루즈버리로 전학하여 경영과 물류를 공부했고 육군 장교로서의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평가에서 그는 규율있고 똑똑하며
야망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에게는 군사훈련과는 별개로 또 다른 삶이 있었고 그 삶은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스카이다이빙을 시작했고 불과 2년 만에 200회가 넘는 점프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스카이다이빙 취미자는 그 숫자에 도달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것이 그가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03년 여름이 되었을 때 스티븐은 동료 사관생도인 에이드리언 블레어, 데이비드 메이슨과 함께 블랙레인이라는 3인조 포메이션 스카이다이빙 팀의 일원으로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프리플라잉이라고 불리는 전문 분야에서였습니다. 프리플라잉은 일반적인 배를 아래로 한 스카이다이빙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수천 피트 상공에서 펼쳐지는 공중 체조와 같습니다. 점퍼들은 머리부터 발부터 또는 앉은 자세로 떨어지며 시속 150마일로 낙하하면서 복잡하고 안무된 포메이션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집중력과 신체 인지 그리고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세 사람은 그해 링컨셔의 헤벌스토우 비행장에서 열린 일주일간의 대회인 영국 대학 낙하산 협회 챔피언십에 참가했습니다. 2003년 7월 4일 은대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오후 2시 45분쯤이었습니다. 스티븐과 그의 두 팀원은 점프 비행기에 탑승해 1만 3천 피트까지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이다이버가 점프 장면을 촬영해줘 기내 분위기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스티븐은 웃으며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스포츠에 나설 준비가 된 젊은이처럼 보였습니다. 초록불이 켜지자 세 남자는 하늘로 뛰어들었고 그 점프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팀은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춘 교과서적인 고개 동작을 19번이나 해냈고 고도 4,000피트에서 루틴이 끝났습니다. 팀원들은 서로 멀어지며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낙하산을 펼치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스티븐의 두 팀원은 뒤로 손을 뻗어 파일럿 던졌고 주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즉시 위로 끌려 올려졌습니다. 그들은 옆을 바라보며 스티븐의 낙하산이 바로 옆에서 펼쳐지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스티븐은 주 낙하산 핸들을 잡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군사훈련과 근육 기억에 즉시 의존하여 그는 곧바로 비상 절차를 실행했습니다. 그는 예비 낙하산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며 시속 120마일로 근처 옥수수밭에 부딪히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사망했습니다. 의료진과 낙하산 착지장 관계자들이 키 큰 옥수수 줄기 사이에서 그의 시신을 수습했을 때 그들은 주 낙하산과 예비 낙하산이 동시에 고장나는 1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의 장비를 자세히 살펴보자 이해할 수 없는 것만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스카이다이버는 두 개의 낙하산, 즉 주 낙하산과 예비 낙하산을 가지고 점프합니다. 각 낙하산은 두껍고 튼튼한 천 스트랩으로 몸에 착용하는 하네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개 손잡이를 당기면 그 스트랩들이 위에서 펼쳐진 낙하산의 힘을 몸으로 전달해서 당신의 속도를 줄여줍니다. 사실상 그 스트랩들이야말로 당신이 땅에 세게 처박히지 않게 막아주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만약 그 스트랩들이 어떻게든 고의로 훼손된다면 낙하산이 아무리 완벽하게 펼쳐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낙하산은 그냥 위로 떠나가고 당신은 계속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스티븐의 장비에 누군가가 한 짓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이 나중에 날카로운 도구로 자른 것으로 확인한 것처럼 주 낙하산과 예비 낙하산의 양쪽 스트랩 모두가 잘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단은 무작위적이거나 서투르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무엇을 왜 자르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험버사이드 경찰은 이것을 전문가 수준의 훼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수석 수사관은 이 일이 영국 범죄 역사상 전례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공중에서 살인을 감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험버사이드 경찰은 즉시 대규모 살인사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곳은 경찰이 즉시 문을 잠그고 범인을 잡는 영화 속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전국적인 범인 수색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일주일간 열린 축제에 참석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을 찾아내어 인터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질투하는 경쟁자들, 숨겨진 적들, 혹은 그 젊은 사관 후보생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다가 3개월이 지난 2003년 10월, 에야, 경찰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사건 현장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스티븐스와 함께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던 두 명의 팀 동료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세 번째 인물을 체포해 신문했습니다. 배신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 두 친구는 스티븐스의 장례식에서 관을 들고 통로를 걸었던 운구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경찰 신문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였는지, 왜 체포되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언론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 의한 이 치밀하고 냉혹한 암살에 대해 격렬한 질투, 군사적 경쟁, 복잡한 삼각관계 등 온갖 황당한 이론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사건을 확정할 물적 증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진실은 언론 소란 속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진실은 조용하고 미세한 법의학적 데이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의학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 보고서는 살인사건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법의학 실험실에서 잘린 나일론 낙하산 끈을 면봉으로 채취한 이유는 범인의 DNA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재질을 거칠게 자른 사람이 남긴 땀이나 피부 세포 혹은 체액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유일한 DNA는 스티븐 힐더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한 주 내내 드록전에 주차되어 있던 스티븐의 차량도 수색했습니다. 트렁크 안에서 그들은 가위를 한 자루 발견했고 그 가위를 현미경으로 조사했을 때 법의학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위날에 남아있던 미세한 나일론 섬유는 그의 낙하산 장비에 잘린 스트랩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물리적 증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스티븐 힐더가 자신의 생명줄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사생활을 더 깊이 파고들자 다른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웃고 여유로워 보이던 스카이다이버의 모습과 달리 스티븐은 속으로는 자기 삶에 짓눌려 허우적대는 젊은이였습니다. 스티븐은 값비싼 스카이다이빙 취미에 돈을 대느라 1만 7천 파운드가 넘는 빚을 쌓아왔습니다. 스티븐은 오랜 기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명문 군사학교에서 그는 심한 압박을 받으며 기말고사에서 떨어졌다고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조사 도중 한 친구는 스티븐이 몇 달 전에 무심코 했던 소름 끼치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의 인생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조용히 끝내지 않을 거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놀라운 일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리적, 심리적 증거에 직면한 험버사이드 경찰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그의 두 팀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살인 수사를 중단했으며 이 사건을 화려하고 치밀하게 연출된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사건이 검시관에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완전히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맡은 검시관 스튜어트 애킨슨이라는 남자는 경찰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의 이론에서 엄청나고 명백한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가위는 스티븐의 차에서 발견됐지만 그 차는 일주일 내내 잠기지 않은 채로 있었고 열쇠도 시동에 꽂혀 있었습니다. 비행장에 있던 누구나 스티븐의 가위로 끈을 자른 뒤 그 가위를 다시 트렁크에 넣어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의 DNA만 가위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살인범이 장갑을 끼고 있었다면 어차피 DNA가 남지 않았을 테니까요. 다른 사람의 DNA가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곳에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티븐의 옷에서 발견된 섬유 흔적들도 그날 아침 그가 작업복을 입기 전에 낙하산 팩에서 그의 옷으로 옮겨졌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튜어트에게 가장 큰 모순은 바로 그 점프 자체였습니다. 스티븐은 마지막 점프에서 카메라에 촬영되었는데 그는 기뻐하고 흥분한 표정이었으며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팀원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가 지상에서 스트랩을 잘랐다면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이미 죽을 운명임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왜 친구들과 함께 19번의 완벽하고 고난도의 고개 동작을 수행했을까요? 왜 미소를 지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4,000피트에 도달했을 때 왜 주 낙하산 손잡이를 당겼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왜 즉시 예비 낙하산을 사용하려 했을까요? 이미 자신의 스트랩을 자를 것을 알고 있었다면 왜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을까요? 이 모든 것이 검시관 스튜어트 애킨슨에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3월 25일 스튜어트 애킨슨은 원인불상 판결을 내리며
스티븐 힐러의 죽음을 그저 독특하고 불가사의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영국 법률 체계에서 원인불상 편결이란 이름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것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아무도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스티븐의 사건이 이 목록에서 가장 어두운 미스터리라면 다음 이야기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1981년 12월 5일 저녁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됩니다. 한 해 중 가장 설레는 밤이 될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매달 패티언 전용 영상을 만듭니다. 이미 경고가 있었고 이 영상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습니다. 취향이시라면 설명란 링크를 참고하세요. 바이런 블랙은 하와이에서 50세의 스카이다이빙 전설이었습니다. 그는 1976년에 점프 하와이를 설립했고 수년 동안 그것을 하와이에서 가장 유명한 스카이다이빙 팀 중 하나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들은 알로하 스타디움에서 펼치는 화려한 경기 전 쇼로 유명했습니다. 하와이 대학교 미식축구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수천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낙하산을 타고 경기장에 착지하곤 했습니다. 1981년 12월까지 그들은 이미 같은 해에 2번이나 아무런 사고 없이 그 공연을 했습니다. 12월 5일 이 세 번째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와이 대학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를 초청해 경기를 열었고 점프 하와이는 경기 전 쇼를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바이런은 총 11명의 베테랑 스카이다이버 팀을 모았습니다. 그 비행기에 탄 12명은 합쳐서 10,000번이 넘는 점프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이런은 두 아들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20살이었던 데니는 비행기를 조종할 예정이었습니다. 쌍발 엔진의 비치크래프트 C-45였습니다. 25살인 바비는 팀과 함께 점프할 예정이었습니다. C-45는 아름답고 신뢰할 수 있는 빈티지 항공기이지만 무게와 균형의 법칙을 무시하면 결코 용서하지 않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이 특정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기도 전에 이미 심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계산 실수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짐을 실을 때는 무게중심을 신중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행 중인 비행기는 마치 시소처럼 날개를 축으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뒤쪽에 너무 많은 무게를 싣게 되면 비행기는 위험할 정도로 꼬리 쪽이 무거워집니다. 꼬리 쪽이 무거운 항공기는 공기역학적 안정성을 잃게 됩니다. 기수는 계속 위로 들리려고 하며 이로 인해 엄청난 바람 저항이 생깁니다. 기수가 너무 높이 들리면 날개가 양력을 생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시 속에 빠지게 되고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격렬한 스핀에 빠지기 매우 쉬워집니다. 그날 성인 점퍼 11명이 무거운 장비를 착용한 채로 객실 뒤쪽에 빽빽이 탑승하면서 비치크래프트는 최대 후방 중량 한계보다 무려 10인치나 더 뒤쪽에 하중이 실려 있었습니다. 항공에서는 단 1인치만 어긋나도 비행기의 조종 특성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인치나 어긋나 있다는 것은 이 항공기가 조종사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하늘을 나는 죽음의 덫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는 아무 문제 없이 딜링앤 비행장에서 이륙했고 경기장을 향해 고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구름과 거센 바람이 호놀룰루 상공에 몰려와서 점퍼들은 지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1위 팀과 달리 이 팀은 절차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점프는 취소되었고 데니 블랙은 비행기를 돌렸습니다. 그 다음 몇 분 동안 일어난 일은 지상에 있던 목격자들조차도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준 버카트라는 이름의 해군 장병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비행기가 뒤집혀 넓은 원을 그리며 돌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고개 비행인 줄 알았습니다. 데니 블랙 조종사가 USS 애리조나 기념관 근처에서 비행기를 돌렸을 때 그가 몰고 있던 죽음의 함정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행기가 선회할 때는 기수가 약간 내려가야 하고 속도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비행기가 공중에 뜨려면 날개가 충분한 양력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의 꼬리는 안전 한계를 크게 초과해 너무 무거웠습니다. 데니가 선회를 시작하자 뒤쪽 무게가 그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망치 손잡이를 돌릴 때 무거운 쪽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에서는 꼬리가 뒤로 끌려가고 기수는 위로 들리며 날개는 각도를 잃고 결국 비행기 전체가 순식간에 격렬하고 회복 불가능한 편평 회전에 빠지게 됩니다. 객실 안은 완전히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비행기가 저렇게 통제 불능 상태로 회전하면 강한 원심력이 발생합니다.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너무 빠르게 도는 회전 놀이기구를 타본 적이 있다면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서 몸을 중심으로 끌어당길 수 없는 그 무서운 느낌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그 힘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속관 안에서 몇 배로 커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거운 장비를 착용한 11명의 스카이다이버들은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에 의해 벽과 바닥에 짓눌리듯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일어설 수도 기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회전의 물리법칙에 완전히 갇혀버린 것이죠. 앞쪽에서는 20살의 데니가 엔진을 한 개까지 밀어붙이며 필사적으로 조종관을 앞으로 밀어 기술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다시 비행할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 뒤쪽에 무력하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꼬리 부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조종장치는 사실상 먹히지 않았죠. 점프도어 가까이에 앉아있던 사람은 34세 스카이다이버 마이크 세먼스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경기장 위에서 첫 번째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출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그의 주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흔들릴 때 그는 아마 온몸의 본능이 그렇게 하라고 외쳤을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몸을 던져 뛰어내렸습니다. 그가 뛰어내리자 다른 3명도 필사적으로 따라가려 했지만 회전하는 비행기를 벗어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마이크가 문을 밀고 나가자 비치크래프트의 격렬하게 회전하는 꼬리 부분이 휙 돌아와 그의 다리를 정면으로 강타했고 그의 다리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눈이 멀 것 같은 극심한 통증과 자유낙하 중에도 마이크는 몸에 밴 감각에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손잡이를 찾아 낙하산줄을 당겼고 그의 캐노피가 활짝 펼쳐졌습니다. 불과 몇 초 뒤 그는 진주만 바다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이크는 살아남았지만 그를 따르던 다른 낙하산병들은 하늘이 부족해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낙하산은 완전히 펼쳐질 시간이 부족했고 결국 땅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비치크래프트는 USS 애리조나 기념관에서 250야드 떨어진 암초에 충돌했고 충격으로 L자 모양으로 구겨졌습니다. 꼬리 부분만이 물 위에 여전히 보이는 유일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리가 산산조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세먼스는 무거운 장비를 풀고 수면 위로 올라왔으며 가라앉는 잔해를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쳐 친구들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이 너무 심했습니다. 전설적인 바이런 블랙과 그의 2 어린 아들을 포함해 비행기 안에 있던 11명 모두가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식 조사 결과는 무게와 균형 수치를 확인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조종사는 선회 중에 비행 속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항공기는 후방 무게중심 한계에서 10인치 뒤쪽으로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데니 블랙은 20살이었고 아직 그 항공기를 조종할 자격이 없었으며 충분한 비행 전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와이 스카이다이빙 커뮤니티의 핵심을 단 한 오후 만에 사라지게 만든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무리 수천 번의 성공적인 점프 경험이 있더라도 잘못 적재된 비행기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잔혹한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모든 사건들과 달리 다음 이야기는 계산 실수나 실수 또는 기이한 기계적 고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사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차여는 스로바키아 서부의 체르베니 카멘 비행장에서 운영되는 스카이다이빙 업체였습니다. 2015년 8월 그들은 8월 23일로 예정된 에어쇼를 준비하고 있었고 리허설 비행을 계획했습니다. 3일 전 그들의 동기화된 시범 비행을 연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획은 2대의 동일한 L410 터보프롭 항공기가 함께 이륙하여 근접 편대로 상승한 뒤 동시에 스카이다이버들을 투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정확하며 전문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편대 비행에 익숙하지 않다면 규칙은 간단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2대의 항공기가 근접 편대로 비행할 때 각 조종사는 무엇보다도 한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항상 다른 비행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특히 뒤따르는 항공기는 선두 항공기 뒤쪽과 아래쪽의 특정 위치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두 항공기 사이의 거리는 마일이 아니라 피트 단위로 측정됩니다.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각 비행기에는 17명의 스카이다이버와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두 비행기를 합치면 총 38명이 공중에 있었습니다. 8월 20일 아침 두 비행기가 5000피트 상공으로 상승하던 중 실수할 여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 비행기는 객실 뒤쪽에서 스카이다이버들이 마지막 장비 점검을 하던 중에 충돌했습니다. 충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항공기가 공중에서 충돌하면 단순히 서로 튕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프로펠러가 알루미늄 동체를 종이처럼 찢어버립니다. 날개가 잘려나갑니다. 꼬리 부분이 부서집니다. 순식간에 두 비행기 모두 비행 능력을 잃었습니다. 거의 모든 상업용 또는 개인 항공 상황에서 5,000피트 상공에서의 공중 충돌은 전원 사망이 확실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 뒤쪽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38명의 엘리트 스카이다이버들이었고 이미 낙하산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가혹한 물리법칙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하고 찰나의 사투였습니다. 비행기가 날개와 꼬리날개를 잃으면 통제력을 잃고 구르며 엄청나고 혼란스러운 중력 가속도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구르는 잔해 안에 있던 스카이다이버들은 단 몇 초 만에 반응해야 했습니다. 혼란과 짓누르는 중력, 그리고 날아다니는 파편 속에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열린 점프도어를 향해 기어가며 하늘로 몸을 던졌고 낙하산을 펼치면서 떨어지는 비행기 부품을 피했습니다. 기적적으로 31명의 스카이다이버들 이 추락하는 잔해에서 탈출해 안전하게 낙하산으로 착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제때 탈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중력과 구겨진 금속 구조물에 의해 3명의 스카이다이버가 동체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각 항공기의 조종사들은 조종석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탈출할 시간도 공간도 없었습니다. 두 항공기 모두 땅에 충돌했고 4명의 조종사와 3명의 갇힌 스카이다이버 모두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슬로바키아 항공국 조사관들이 맑은 여름날에 왜 이 두 비행기가 충돌했는지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잔해를 샅샅이 조사했을 때 그들은 정말 믿기 힘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처음 그 내용을 읽었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항공기 근접 편대 비행은 절대적인 집중력과 지속적인 주의가 필수입니다. 단 1초라도 방심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충돌 당시 후방 항공기의 기장은 조종석 창문을 통해 선두 항공기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의 항공기는 천천히 앞으로 그리고 위로 이동하여 자신이 따라가야 할 항공기와 나란히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두 조종사 중 한 명이 상황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솔직히 왜 그가 그런 행동이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운전 중 문자도 안 되는데 비행기 조종 중 사진 촬영은 더욱 위험합니다. 그가 창문에 휴대전화를 들이댈 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그날 아침 38명이 그를 믿고 생명을 맡겼고 그중 7명은 그가 사진을 찍으려다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이 목록의 모든 참사는 결국 결정적 순간 치명적 인간 실수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스카이다이빙 참사는 공중에서의 실수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흙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1982년 9월 11일 서독 마나임시는 대규모 축제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정확히 375년 전에 정식으로 시 지위를 부여받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일주일간의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콘서트와 전시회가 열렸고 9월 11일 아침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관람하러 온 만하임 시립공항에서 화려한 에어쇼가 펼쳐졌습니다. 그 에어쇼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도 본 적 없는 특별한 것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23명의 프랑스인, 9명의 웨일스인, 6명의 독일인, 8명의 미국인으로 구성된 국제 스카이다이빙 팀이 기네스 기록에 도전할 예정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자유낙하 원형 대염을 만드는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 그들은 고도에서 동시에 항공기에서 뛰어내려 시속 150만 킬로마일로 낙하하면서 거대한 원을 이루어 손을 잡고 공식적으로 인증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그 대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많은 스카이다이버들을 고도로 실어 나르기 위해 시 당국은 만하임에 주둔한 미군 기지에서 미 육군 CH-47 치누크 헬리콥터 2대를 요청했습니다. 치누크는 거대한 텐덤 로터 수송 헬리콥터입니다. 이 헬리콥터는 두꺼운 장갑과 견고한 설계로 실제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2대의 헬리콥터는 그날 아침 예정대로 도착했고 이륙하기 전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완전히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계획대로 스카이다이버들을 2대의 헬리콥터에 나눠 태우는 대신 전원이 한 대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대의 치누크 헬리콥터 문이 닫힐 때쯤에는
38명의 스카이다이버, 5명의 미군 승무원, 그리고 기록 도전을 듣고 마지막 순간에 탑승해 취재를 하게 된 미군 방송 네트워크 소속 기자 2명이 있었습니다. 총 46명이었습니다. 모두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11명은 서 있어야 했습니다. 오후 12시 30분쯤 치누크 헬리콥터가 이륙했습니다. 이미 여러 개의 열기구가 띄워져 있었고 평화롭게 비행장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들이 스카이다이버들이 뛰어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기분이 좋았지만 그 모든 환호는 땅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을 가로지르는 끔찍하고 갈리는 듯한 비명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 헬리콥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치누크 헬리콥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한 가지 근본적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치누크 헬리콥터에는 앞쪽과 뒤쪽에 각각 하나씩 2개의 거대한 로터가 있습니다. 일반 헬리콥터와 달리 이 두 로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로터의 블레이드가 실제로 공중에서 같은 공간을 통과합니다. 이 로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마치 회전문을 통과하는 두 사람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움직여 절대 부딪히지 않는 것처럼 완벽하게 타이밍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타이밍은 하나의 기어박스에 의해 제어되며 그 기어박스는 다른 엔진 부품들처럼 과열을 막기 위해 항상 오일로 윤활되어야 합니다. 변속기 내부의 작은 분사구들이 움직이는 부품들의 오일을 계속해서 분사합니다. 헬리콥터가 공중에 뜬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자동차 타이밍 벨트를 생각해 보세요. 기어박스가 회전하는 한 블레이드들은 서로를 불과 몇 인치 차이로 완벽하게 비켜가며 움직입니다. 만약 그게 고장나면 그게 바로 모든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입니다. 그리고 1982년 9월 11일 만하임에서 그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어박스가 갑자기 고장나면서 2개의 거대하고 무거운 로터 블레이드가 시속 수백 마일로 순식간에 서로 충돌했습니다. 충돌의 엄청난 힘으로 2개의 로터가 공중에서 바로 부러졌습니다. 헬리콥터는 하늘에서 돌처럼 떨어져 바로 아래에 A656 아우토반 고속도로에 추락했습니다. 로터가 충돌했을 때 고도 800헥에 불과했기 때문에 반응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탑승자 46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군은 즉시 치누크 헬리콥터 전체를 운항중지시켰습니다. 대규모 설계 결함이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조사관들은 잔해를 하나하나 분해하며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고 견고하게 설계된 수송 헬리콥터가 어떻게 맑고 화창한 날 갑자기 산산조각이 났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 공격의 흔적도 조류 충돌의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한 조각의 먼지였습니다. 네, 아주 작은 먼지 한 조각이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비행하기 전에 지상에서 정기 점검을 하던 중 정비사들은 헬리콥터의 변속기 부품을 샌드블라스트하고 청소하기 위해 잘게 부순 호두 껍질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중장비를 청소하는 표준적이고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비사들은 미세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먼지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고 제거되지 않은 호두 입자들이 변속기 내부에 남아 그리스와 천천히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9월 11일 아침 헬리콥터가 이륙했을 때 그 뭉친 입자들이 오일 라인을 따라 이동하며 윤활 분사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분사구가 막혔기 때문에 기어박스는 스스로를 식힐 오일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과열되기 시작했고 결국 고착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아마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을 그런 작은 것 때문에 46명의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하늘 위에서는 작은 차이도 치명적입니다. 마나임 시장 비렐름 바르노트는 남아있던 모든 기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마나임시 공항 입구에는 조각된 석조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46명의 희생자 이름이 모두 추모비 하단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9월 11일 유가족들은 그 추모비에 모여 세계 신기록 도전으로 시작해 누군가가 변속기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아 46명이 고속도로에서 목숨을 잃은 그 일을 기억합니다. 6번의 참사였습니다. 그 어떤 사고도 불가피하지 않았고 모두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들 중 누구도 죽고 싶어서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장비를 믿었고 팀을 믿었으며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영상의 남자는 자신이 무엇에 뛰어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58세의 모험가 로 직접 만든 조잡한 나무통에 100파운드짜리 철제 모루와 함께 자신을 고정시킨 채 들어가 자발적으로 굉음을 내는
167피트 높이의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후 일어난 일이 믿기 힘드실 거예요.